월선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게냐? 너도 결국 재물이 탐났던 것이로구나. 평생을 한 몸처럼 지낸 유모를 향해 15살 아가씨가 내뱉은 원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떠나시오. 세상이 바뀐 거 모르겠어? 15년의 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모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더니 3대째 내려온 약방의 비밀 처방전과 귀한 약재들을 보따리에 싸서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믿은 아가씨는 원망 속에서 천한 약초캐는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코를 찌르고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무거운 약초 광주리를 등에 진 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주리 속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천금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몰락한 약방 교수와 사라진 유모의 이야기, 대체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평화롭던 한양, 남촌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생당은 3대째 내의원의 약재를 납품하며 이름을 떨친 한약방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행랑채와 정갈하게 가꿔진 약초밭, 그리고 은은한 약재향이 늘 감도는 그 집안은 비록 양반의 신부는 아니었으나 중인 가문으로서는 드물게 부귀와 명망을 함께 누리고 있었지요. 주인 한정학은 약재 감별에 있어서만큼은 내의원 의관들도 고개를 숙일 정도로 뛰어난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희귀한 산삼과 녹용을 가려내는 솜씨가 일품이었지요. 그가 이것은 100년 묵은 산삼이오 하고 내놓으면 궁중에서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이 녹용은 약효가 뛰어나오 하면 대신들이 다투어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뭐예요. 어느 늦은 가을밤 한정학이 왕실에 진상한 귀한 산삼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궁중의 간신배들이 꾸민 음모였습니다. 한정학이 너무나 정직하고 고든 성품을 지녔기에 간신들이 불량 약재를 궁에 납품하려 할 때마다 막아섰던 것이지요. 그러니 간신들 입장에서는 한정학이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한정학이 올린 산삼에 몰래 독초가루를 섞어 넣고는 영모다. 한정학이 임금을 시해하려 했다. 하고 고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의금부 나졸들이 보생당 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한정학, 영모죄로 압송한다. 나와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정학은 창백한 얼굴로 마당에 나섰고 나졸들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포승줄로 손을 뒤로 묶었지요. 부인 안씨는 남편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으나 나졸들에게 거칠게 밀쳐졌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한정학은 그렇게 나졸들에게 끌려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어 갔고 안씨 부인은 그날 밤 급히 짐을 꾸려 북쪽 청년함으로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새벽녘 보생당은 텅 빈 저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하인들은 화가 자신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워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저택에 남은 사람은 이제 둘뿐이었습니다. 15살 규수 설아와 설아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늙은 유모 월선이었습니다. 설아는 안방에 홀로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황급히 떠나시면서 남긴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설아야, 엄마는 먼저 청년함으로 간다. 너는 월선이와 함께 사흘 후에 출발해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설아야.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평생 이 집 안방에서만 살아온 규수였습니다. 바느질을 배우고 글을 읽고 약초 이름을 외우며 살았지 집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월선아, 유모는 어디 간 거야?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모가 들어와서 설아 아가씨, 괜찮습니다.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월선은 설아에게 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설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산파 역할을 했던 것도 월선이었고 첫 걸음마를 떼도록 손을 잡아준 것도 월선이었습니다.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워주었고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주었으며 글 공부가 힘들어 울 때마다 우리 설아 아가씨가 제일 똑똑하시지요 하고 다독여 주었던 사람이지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월선 유모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유모,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평소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언제나 설아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띠던 그 얼굴에 지금은 차가운 돌덩이 같은 표정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고 탁한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설아는 일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월선은 한참을 설아를 내려다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소?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모, 지금 무슨 소리야? 평생 설아 아가씨라고 부르며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고 공손하게 말하던 유모가 지금은 그냥 말끝에 햇소라는 이상한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등한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설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월선은 설아의 놀란 얼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안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보따리는 무척 두툼했고 천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들의 윤곽이 비쳤습니다. 유모, 그게 뭐야?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선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보따리를 하나 더 들고 들어왔지요. 이번 보따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설아는 그 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약방 서재에 보관하던 귀한 약재 단지들의 반짝임이었지요. 녹용, 사양, 우황 같은 값비싼 약재들을 담은 옥 항아리들 말입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유모, 설마 지금... 월선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보따리를 단단히 묶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지요. 설아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월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월선은 약방 서재로 가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뒤따라 들어가 보니 서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여기던 의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열린 채로 텅 비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하던 비전 처방전 상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월선아, 비전 처방전은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온 처방전은 어디 있어? 설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쪽 구석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거기에는 이미 싸놓은 보따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유모, 설마 지금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치려는 거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명백했습니다. 월선은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차디찬 달빛처럼 냉정한 시선만이 설아를 관통하고 있었지요. 정신 차리시오. 월선의 목소리는 쇠를 두드리는 것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곧 광군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오. 이번에는 집안을 뒤져서 재산을 몰수하러 올 것이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의 재산은 모두 관에서 압수하는 것이 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모는 지금 관에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챙겨서 달아나려는 거야? 설아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월선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설아를 지나쳐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설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가문이 몰락하자마자 이렇게 냉정하게 돌변할 수 있다니. 설아의 머릿속에 10년 전 일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월선의 딸 춘심이가 집안에서 쫓겨난 일 말입니다. 당시 어머니의 은비녀가 사라졌고 춘심이가 도둑으로 몰렸지요. 나중에 진짜 도둑이 다른 하인으로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춘심이가 떠난 뒤였습니다. 혹시 월선이 그때 일로 우리 집안을 원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월선이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지요. 그리고 설아 앞에 섰습니다. 설아는 월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유모, 그동안 우리 가문에서 받은 은혜를 잊은 거야? 그만하시오. 월선이 설아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소. 설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은 서재 구석으로 걸어가서 거기 놓여있던 낡은 옷가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와 남색 치마, 그리고 해진 누비옷이었지요. 평소 약초 캐러 다니는 하인 여자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월선은 그것들을 설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갈아입으시오. 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천한 옷을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양반 옷 입고 가면 죽소. 월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가문의 목을 찾고 있소. 규수 옷 입고 나가면 바로 들킬 것이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없어. 그러자 월선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서 광군에게 잡히겠소?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등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광주리를 하나 들고 들어왔지요. 그것은 약초 캐는 사람들이 등에 지고 다니는 광주리였습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크고 깊은 광주리였는데 이미 그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지요. 광주리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설아는 코를 막았습니다. 독활, 청궁, 창출 같은 냄새의 강한 약초들의 냄새였지요. 그냥 약초 냄새가 아니라 오래되어 썩은 듯한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야? 설아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지고 갈 것이오. 월선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설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보고 이런 걸 지고 가라고? 그렇소. 왜 내가 이런 냄새나는 광주리를 져야 돼?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리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빈손으로 가면 의심받소. 약초 캐는 여인이라면 광주리를 져야 하오. 그리고 월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절대 광주리를 내려놓지 마시오. 목숨 부지하고 싶거든. 왜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 설아가 다급히 물었으나 월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주리를 설아 곁에 두고는 서재를 나갔지요. 잠시 후 월선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미 챙겨둔 보따리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설아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월선이 정말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아, 유모는 정말 나랑 안 가는 거야? 월선은 잠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소. 아가씨는 청년암으로 가시오. 부인께서 계신 곳 말이오. 혼자?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어떻게? 그 옷으로 갈아입고 광주리를 지고 가시오. 큰 길은 피하고 산길로만 가시오. 청년암까지는 사흘길이요. 월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아는 월선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월선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없소. 해가 뜨기 전에 떠나시오. 월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설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월서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하지만 월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보따리에서 반짝이는 빛만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평생 우리 집 밥을 먹고 자라더니 결국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설아는 어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군들이 다시 이 집을 향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입어온 비단 저고리를 벗고 거친 무명 저고리를 걸쳤지요. 하나하나 벗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니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규수로 살아온 한설아가 아니라 이름 없는 천민 여인이 거기 서 있는 것만 같았지요. 설아는 무거운 광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광주리를 등에 지자 어깨가 짓눌리고 등이 휘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가야 해. 꼭 살아남아야 해. 설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문을 나서니 캄캄한 산길이 펼쳐졌습니다. 설아는 한 번도 밤에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설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월선을 향한 원망이었지요. 캄캄한 산길을 걷는 설아의 발걸음은 무거운 광주리만큼이나 더디고 힘겨웠습니다. 평생 안방에서만 지내며 부드러운 당에만 신고 살았던 가녀린 발에 거친 미투리를 신고 돌투성이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를 파고드는 광주리 끈의 무게가 설아를 짓눌렀습니다. 처음 광주리를 짊어졌을 때도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마치 돌덩이를 등에 진 것처럼, 아니 산 하나를 통째로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두어 번은 그만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설아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광군들이 보생당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것을 설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설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광주리가 뒤로 넘어갈 것만 같아 몸을 앞으로 굽히고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산을 올랐지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산길이었습니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얼굴이 긁히기도 했지요. 설아의 고운 뺨에는 어느새 가느다란 상처가 생겼고 그곳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광군이 쫓아올지도 모르고 앞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 말입니다. 한참을 걷자 발바닥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발을 들어 올려 보았지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발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터진 물집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가장 먼 거리가 집 앞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흘 동안 산길을 걸어야 한다니 설아는 막막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니, 비까지. 설아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캄캄한 산 속에 어디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설아는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무거운 광주리 속 약초들이 빗물을 먹기 시작했고 광주리의 무게는 더욱 더 무거워졌지요. 설아의 어깨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등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월선아, 이 못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설아는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설아의 온몸은 금세 젖어버렸지요. 거친 무명옷은 물을 먹어 더욱 무거워졌고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가르며 주변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저 앞쪽에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지요. 동굴인 듯 했습니다. 설아는 남은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작은 동굴이었지요. 사람 서너 명이 들어앉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설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광주리가 등에서 떨어지자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만져보니 광주리 끈이 파고든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저고리를 걷어 올려보니 어깨에 붉은 자국이 길게 패여 있었고 그 위로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설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바람 한 줄기 쐬지 않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를 맞으며 산속 동굴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니. 엄마. 설아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동굴 밖에서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젖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동굴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지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당겨 옆에 두었습니다. 여전히 지독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는 코를 찌푸렸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했지요. 월선아, 왜 이렇게 냄새나는 것들을 넣어둔 거야? 이것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설아는 광주리를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광주리 옆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지요. 설아는 주머니를 풀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주먹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딱딱했지요. 평생 따뜻한 밥상을 받으며 살았던 설아에게 이 차갑고 딱딱한 주먹밥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산길을 걸었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지요. 설아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딱딱했고 맛도 없었습니다. 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저 찬 밥알이 입안에서 뭉쳐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설아는 울면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삼킬 때마다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지요. 주먹밥을 다 먹고 나니 조금 배가 부른 것 같았지만 마음은 더욱 허전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지요. 그리고 월선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주던 그 사람이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집안의 귀한 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말입니다. 그 보따리를 팔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전 처방전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훔쳐서 다른 약방에 팔면, 그리고 녹용, 사양, 우황, 그 귀한 약재들을 다 팔면. 설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월선아, 너 정말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춘심이 일로 원한을 품고 설아의 머릿속에 10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가 사라졌고 온 집안이 뒤집혔지요. 아버지 한정학은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하나하나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춘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춘심이의 방에서 은비녀를 감쌀 만한 1,000조각이 발견되었고 춘심이는 도둑으로 몰렸지요. 한정학은 화를 내며 춘심이를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냈지요. 월선은 그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정학은 단호했습니다. 도둑질한 하인을 어찌 집에 둘 수 있겠소? 당장 내보내시오. 춘심이는 그렇게 쫓겨났고 월선은 며칠을 울었지요. 설아도 그때 월선이 너무 안쓰러워서 곁에 가서 다독여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모, 울지 마. 춘심이는 다른 좋은 집으로 갈 거야. 하지만 한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비녀를 훔친 건 다른 하인 복녀였던 것이지요. 복녀가 다른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한정학은 크게 후회하며 춘심이를 찾았지만 춘심이는 이미 다른 마을로 팔려가고 없었습니다. 월선은 그 뒤로도 묵묵히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아를 돌보는 것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때부터 월선이 우리 집안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야. 설아는 그렇게 생각하니 서러움과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래. 춘심이를 억울하게 쫓아낸 건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도 나중에 찾으려고 하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월선이를 내쫓지 않고 계속 거두어 주었잖아.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집안이 망하니까 귀한 것들을 다 챙겨서 도망가다니. 설아는 광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 무거운 광주리나 지워서 보내고 설아는 광주리가 미웠습니다. 무겁고 냄새나고 어깨를 아프게 하는 이 광주리가 너무나 미웠지요. 내려놓고 싶어? 이 무거운 거 그냥 여기 버리고 가고 싶어? 하지만 설아는 월선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광주리를 내려놓지 마시오. 목숨 부지하고 싶거든. 왜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설아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약초 캐는 여인처럼 보이려고? 그것뿐이야? 아니면 설아는 광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독활, 청궁, 창출, 냄새 강한 약초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설아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냄새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월선이가 나를 위해서 그럴 리 없어. 그냥 내가 살아서 청년암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뿐이야. 설아는 광주리 옆에 다시 주머니를 매달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설아는 확인하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젖은 몸을 웅크리고 동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귀를 때렸고 몸은 떨렸지만 설아는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또 걸어야 했으니까요. 설아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월선아, 나 꼭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너를 찾아낼 거야. 반드시. 그것은 원망이었지만 동시에 살아남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무서운 밤이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디선가 보따리를 든 한 늙은 여인이 광군들을 피해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광군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설아가 지고 있는 그 무겁고 냄새나는 광주리 속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설아는 알지 못했지요. 설아는 그저 월선을 원망하며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 차가운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설아의 꿈속에는 월선의 차가운 눈빛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설아는 눈을 떴지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밤을 보낸 탓에 등과 허리가 뻐근했고 어깨는 어제 광주리 끈이 파고든 자리가 욱신거렸지요.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젖었던 옷은 밤새 조금 말랐지만 여전히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옷을 털며 밖을 내다보았지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 아래를 덮고 있었고 나뭇잎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설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광주리를 내려놓고 잤더니 이제 다시 그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일어나야지. 어머니한테 가야 하니까. 설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설아는 광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광주리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을 먹은 약초들이 더욱 축축해져서 무게가 늘어난 것이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고 광주리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어깨에 광주리 끈이 닿는 순간 어제 생긴 상처 부위가 욱신하며 아팠습니다. 설아는 신음을 참으며 끈을 단단히 묶었지요. 참아야 해. 설아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축축한 산길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산길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설아는 산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지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걷지 않았을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설아는 저 아래 큰 길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길은 평평하고 걷기 편해 보였지요.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큰 길로 가면 훨씬 빠를 텐데. 하지만 월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길은 피하고 산길로만 가시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선이가 한 말이지만 이건 맞는 것 같아. 설아는 계속 산길로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큰 길에는 광군이 있을 것이고 검문을 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나절쯤 걸었을 때 설아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찾아야 했지요. 다행히 조금 더 가자 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계곡으로 내려가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계곡물을 떠서 마셨지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얼굴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지요. 설아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이 되어 있었지요. 설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광주리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을 걷자 앞으로 가는 산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우회할 길도 보이지 않았지요.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을 되돌아가야 했고 앞으로 가자니 길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 아래로 큰 길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큰 길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았지요. 어쩔 수 없어. 저 길로 가야겠어. 설아는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광주리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갔지요. 큰 길로 내려서자 설아는 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보다 훨씬 걷기 편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광군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걷자 저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지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여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포졸들이었지요. 설아의 심장이 쿵쾅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광군이다. 검문을 하고 있어. 설아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길 양옆은 가파른 비탈이었고 되돌아가자니 포졸들에게 이미 발견되었을 것 같았지요.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거운 광주리 때문에 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설아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포졸 중 한 명이 설아를 발견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거기 설아. 설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설아는 떨리는 다리로 포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매서운 눈빛이 설아를 훑어보았지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 포졸 하나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양반 규수의 말투가 나올까봐 두려웠지요.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저 멀리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고개를 들어봐라. 설아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포졸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와 포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설아는 그 포졸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지요. 포졸도 설아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지요. 포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포졸이 손을 뻗어 설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제. 설아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주리에서 풍기던 지독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확 퍼져나갔습니다. 독활과 청궁, 창출이 뒤섞인 그 고약한 냄새가 포졸의 코를 찔렀지요. 으악! 포졸이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역겹게. 포졸은 재빨리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무슨 냄새가 이래? 저 광주리에서 나는 건가? 한 포졸이 광주리를 들여다보려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초 같은데. 썩은 약초 냄새네. 약초 캐는 것이로군. 저런 천한 것들이. 포졸들은 더 이상 설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가까이 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설아를 알아보려던 포졸도 고개를 돌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빨리 지나가라. 이 냄새 나는 거사. 저런 거 검문해봐야 별것도 없을 것이다. 빨리 가라. 다른 포졸들도 손을 휘휘 저으며 설아를 내쫓았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요.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포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광주리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설아는 참았습니다. 포졸들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뒤에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네. 저런 천한 것들은 검문할 필요도 없어. 시간 낭비야. 설아는 더욱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설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요. 설아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살았다. 살았어. 설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 약초 광주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냄새가 나를 살렸어.
설아는 광주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냄새가 지독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광주리가 없었다면 저 포졸이 나를 알아봤을 거야. 설아는 그때 자신을 쳐다보던 포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쯤 약값을 못 갚아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 포졸이 그 아들이 아니었을까? 설아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알아볼 뻔했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잖아. 하지만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했고 더 이상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설아는 광주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설마. 설아의 머릿속에 어젯밤 생각했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냄새가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설아는 광주리 속 약초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독활, 청궁, 창출, 모두 냄새가 지독하기로 유명한 약초들이었지요. 그리고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월선이가 일부러 이런 냄새 나는 약초들을 넣은 거야. 검문받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설아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월선이가 나를 위해서? 하지만 설아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아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는 분명 집안의 비전 처방전과 귀한 약재들을 훔쳐서 달아났어. 그건 분명해.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광주리는 그냥 내가 약초 캐는 여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것뿐이야. 냄새가 나는 건 그냥 우연이고. 하지만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연일까? 설아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월선은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생당에서 30년을 살며 온갖 약초를 다루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그런 월선이 이렇게 냄새 강한 약초들만 골라서 넣었다는 것은 혹시 정말로. 하지만 설아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월선이는 배신자야. 춘심이 일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집안이 망하니까 귀한 것들을 챙겨서 도망간 거야. 설아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쳐 있었지만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설아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거니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위험했으니까요. 설아는 주막 뒤편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기기로 했지요. 헛간 안은 집더미가 쌓여 있었고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집더미에 앉았지요. 설아는 광주리에 매달린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주먹밥을 먹어서 이제 남은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주머니 안을 더 뒤적이자 뭔가 딱딱한 것이 더 만져졌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미투리 한 켤레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고 있는 미투리는 이미 다 헤어져 있었고 발은 물집과 상처로 엉망이었습니다. 새 신발. 설아는 미투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설아가 신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선이가 이것도 넣어뒀어. 설아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 넣어둔 거야? 나를 살리려고? 아니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청년암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뿐이야. 하지만 설아는 새 미투리를 신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내일도 걸어야 했으니까요. 새 미투리를 신자 발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집더미에 누웠습니다. 광주리를 베개 삼아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월선의 차가운 얼굴, 보따리를 들고 떠나던 뒷모습, 그리고 오늘 포졸들을 무사히 지나친 일. 월선이, 너 정말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광주리, 이 냄새, 이 신발, 모두 우연일까? 아니면,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전 처방전과 귀한 약재들을 가져간 건, 그건 분명해. 내 눈으로 봤으니까.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께 여쭤봐야겠어. 월선이가 정말 배신자인지. 설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조용했고 헛간 밖에서는 주막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깊은 산속에서 월선이 광군들을 유인하며 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보따리를 들고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광군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는 그저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으로, 하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의문을 아는 채로 말이지요. 내일이면 청년함에 거의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아는 그런 기대를 안고 둘째 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설아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어깨에는 광줄이 끈 자국이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발은 물집으로 부어올라 있었지요. 설아는 신음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가면 청년함에 도착해. 설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헛간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설아는 광주리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광주리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하지만 설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설아는 황급히 큰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빗물이 광주리 속 약초들을 적시기 시작했지요. 약초들은 물을 먹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 짊어졌을 때도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 몇 배는 더 무거운 것 같았지요. 설아의 어깨가 욱신거렸고 등뼈가 휘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너무 무거워. 설아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설아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지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 끈을 잡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벗어던지고 싶었지요. 내려놓을래. 이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더 져. 설아의 손가락이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월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광주리를 내려놓지 마시오. 목숨 부지하고 싶거든. 설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월선아, 왜 절대 내려놓지 말라고 했어. 설아는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왜 이 무거운 광주리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설아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빗속에서 설아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설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찰에서 홀로 계실 어머니, 병든 몸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말입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엄마는.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 내가 가야 해.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 끈을 다시 잡았습니다. 풀려던 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지요.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설아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설아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설아는 산길을 헤매다가 저 앞에 무너진 듯한 건물 하나를 발견했지요. 가까이 가보니 폐가옥이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폐가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밖보다는 나았지요. 설아는 비교적 멀쩡한 구석에 광주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덜덜 떨렸지만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설아는 광주리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제 주먹밥을 먹고 새 미투리를 꺼냈으니 이제 남은 것이 없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주머니 안을 더 뒤적이자 또 뭔가 작은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기름종이에 싼 무언가였지요. 기름종이를 펼치자 안에서 말린 생선 한 토막과 작은 약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월선이가 넣어둔 거야. 설아는 말린 생선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요. 설아는 생선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짜고 딱딱했지만 지금 설아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알약 몇 개가 들어있었고 작은 종이 쪽지가 함께 있었지요. 설아는 종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월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든 하루에 한 알씩 드시오. 설아는 그 글씨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월선이 이것까지 준비해뒀어. 설아는 알약을 손에 쥐고 바라보았습니다. 약 냄새를 맡아보니 기력을 돋우는 보약 같았지요. 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설아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 살리려고? 아니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월선이는 분명 비전 처방전을 훔쳐갔어.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둔 거야? 주먹밥도 신발도 이 약도. 설아는 광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나는 약초들도 정말 우연일까? 설아는 오늘 낮 포졸들을 무사히 지나쳤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광주리의 지독한 냄새가 포졸들을 물리쳤던 것을 말입니다. 월선이가 일부러 그런 약초들을 골라서 넣은 걸까? 설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비전 처방전을, 귀한 약재들을 분명히 보따리에 싸서 가져갔잖아. 설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께 물어봐야겠어. 설아는 알약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조금 지나자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설아는 젖은 몸을 웅크리고 광주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청년함에 도착해.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이 폐가옥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설아는 떠는 몸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너 정말 날 배신한 거야?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 보따리를 들고 떠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설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깊은 산속에서 월선이 광군들에게 쫓기며 험한 산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설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설아는 빗소리가 멎은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이면 청년함에 도착해. 설아는 일어나 광주리를 짊어졌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냄새가 났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폐가옥을 나섰습니다. 비갠 하늘이 맑았고 아침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지요. 설아는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걸은 후 설아는 저 멀리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함이었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 설아는 남은 힘을 짜내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설아는 광주리를 진 채로 청년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이 광주리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것. 그리고 월선이 정말 배신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청년함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설아는 마침내 청년함의 돌계단 앞에 도달했습니다. 높이 솟은 돌계단 위에 자리한 사찰이 눈에 들어왔지요. 설아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왔어. 엄마, 제가 왔어요. 설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고통이었지만 설아는 올라갔지요. 광주리가 뒤로 넘어갈 것만 같았지만 설아는 버텼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설아의 다리는 떨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찰 마당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광주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지요.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지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지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머니 안씨 부인이 설아에게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지요. 설아야. 우리 설아. 어찌 이 먼 길을 혼자 왔느냐? 어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의 초라한 차림새를, 상처투성이 얼굴을, 그리고 등에 진 무거운 광주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엄마, 저 왔어요. 드디어. 설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곧 청년함의 주지 스님이신 해명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부인, 아가씨를 안으로 모시지요. 몸을 추스르셔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설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설아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젊은 스님들을 불러 설아를 안으로 옮기게 했지요. 설아는 암자 안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광주리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광주리가 등에서 떨어지자 설아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가 설아의 저고리를 벗기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설아의 어깨에는 광주리 끈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고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피가 굳어 있는 곳도 있었지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설아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발을 보니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요. 해명 스님이 따뜻한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설아는 미음을 조금 마시고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꼬박 하루를 잤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곁에 앉아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설아야, 깼구나. 몸은 좀 어떠하냐?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와 발이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지요. 해명 스님이 다시 미음과 죽을 가져왔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었지요. 죽을 다 먹고 나자 설아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놓인 광주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광주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설아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찌 혼자 이 먼 길을 왔느냐? 설아는 지난 사흘간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신 일, 어머니께서 떠나신 뒤의 일, 그리고 월선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일을 말입니다. 그래서 월선이가 비전 처방전과 귀한 약재들을 보따리에 싸서 가져갔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선이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어머니는 설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설아야, 월선이가 너더러 이 광주리를 지고 오라 했다고? 네. 이 무겁고 냄새나는 광주리를요. 그리고 절대 내려놓지 말라고 했어요. 설아는 광주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어머니 약재를 숨겨뒀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재? 나는 아프지 않은데. 무슨 약재를 말하는 것이냐?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단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왜 월선이가 약재 이야기를 했을까? 설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광주리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왜 이 광주리를 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설아는 광주리 속 약초들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독활, 청궁, 창출, 냄새나는 약초들이 가득했지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월선이가 거짓말할 리 없으니까. 설아의 손이 약초들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리 깊은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두툼한 기름종이로 싼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설아는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천보따리가 나왔고 그것을 열자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덩이들이었지요. 이게 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냥은 되어 보였지요. 엄마, 이게 금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이. 어머니도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설아는 다시 광주리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비단으로 싼 또 다른 보따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비전 처방전이에요. 설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생당 3대째 내려온 비전 처방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설아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처방전이었지요. 설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처방전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집안의 비전 처방전이다. 설아는 다시 광주리를 헤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토지 문서, 집안의 중요한 계약서들,
어머니의 은비녀와 놀이개까지 설아는 그 모든 것을 바닥에 펼쳐놓고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었어.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냐? 어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엄마, 그럼 월선이가 그날 밤 보따리에 싸서 가져간 건? 어머니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가 보따리를 들고 떠났다고 했지? 네. 커다란 보따리에 비전 처방전과 귀한 약재들을 가득 싸서. 그런데 진짜 비전 처방전은 여기 있구나.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선이가 가짜 보따리를 만든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귀중품은, 진짜는 여기, 이 광주리 속에 숨겨놓고.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월선이가 일부러 가짜 보따리를 들고 간 것이로구나. 설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월선이는? 설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월선이는 큰 길로 갔어. 보따리를 들고. 광군들이 그걸 봤을 거야. 귀한 약재 항아리들이 반짝이는 걸 봤을 거야. 그럼 광군들은 월선이를 쫓아갔겠지. 귀중품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겠지. 그리고 나는 천안 약초 캐는 여인 차림으로 냄새나는 광주리를 지고 산길로 갔어. 설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이는 일부러 자신에게 광군의 눈길을 돌리려고. 설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선이가 너를 지킨 것이로구나.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저는 월선이를 배신자라고, 배은망덕하다고. 설아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냉정하게 군 것도, 무거운 광주리를 준 것도, 냄새나는 약초를 넣은 것도 모두 날 살리려고. 설아는 오열했습니다. 검문받을 때 포졸이 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리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설아는 광주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지독한 냄새가 저를 구했어요. 월선이가 일부러 그런 약초들만 골라서 넣은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이는 평생 우리 집안에 충성한 사람이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것이구나. 설아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월선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월선이는 아마 광군을 피해 도망쳤을 것이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월선이는 광군을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선이는 일부러 광군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거예요. 자신을 쫓아오게 하려고, 저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설아는 광주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월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유모를 오해했어요. 설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저녁 공양을 가져왔지만 설아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광주리 옆에 앉아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금덩이, 비전 처방전, 토지 문서, 어머니의 은비녀. 그리고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설아는 비전 처방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석방되시면 다시 약방을 열 수 있어요. 금과 토지 문서도 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선이가 이 모든 걸 지켜준 거예요.
설아는 광주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월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광주리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월선이 보따리를 들고 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광군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월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광군들을 설아에게서 멀리, 더 멀리 떼어놓기 위해 설아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월선아, 돌아와. 제발. 하지만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달릴 뿐이었지요. 설아는 꿈속에서 울며 깼습니다. 월선아. 설아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꼭 살아있어야 해. 제가 꼭 찾을게. 설아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가문이 복권되면 가장 먼저 월선을 찾겠다고, 그리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겠다고. 설아는 그런 다짐을 안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8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간신들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지요. 한정학을 모함했던 간신이 역모로 밝혀졌고 한정학의 누명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의금부에서 8년을 갇혀 지냈던 한정학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보며 23살이 된 설아는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설아야, 내 딸, 이렇게 다 컸구나. 부녀는 8년 만에 다시 만나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보생당도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은 돌려받았고 한정학은 다시 약방문을 열었지요. 청년함에 숨겨두었던 비전 처방전과 금덩이, 토지 문서 덕분에 보생당은 예전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8년 동안 청년함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의술을 배웠습니다. 해명 스님께서 약초와 침수를 가르쳐 주셨고 설아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빠르게 익혔지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양리학 지식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아의 의술 실력은 소문이 나서 마침내 궁중 의녀로 청거되었습니다. 설아는 대궐 안내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보생당은 다시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약재상으로 자리를 되찾았고 한정학의 명성도 예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가문이 복권되고 아버지가 석방되던 날 설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방방곡곡을 수소문했습니다. 한양은 물론이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사람을 보내 월선의 소식을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 보생당을 떠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고 혹시라도 월선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한 늙은 포졸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날 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포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포졸을 맞이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 월선 일을 아시나요? 포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8년 전 그날 밤, 저는 광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포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생당 주인이 역모로 잡혀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보생당으로 가서 재산을 압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택에 도착하기 전에 큰 길에서 한 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인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우리는 그 여인이 보생당에서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포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쫓았습니다. 여인은 도망쳤고
남쪽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서지 않으면 쏜다 하고 외쳤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계속 달렸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험한 길로, 마치 일부러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여인을 따라잡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포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제발, 설아가 애원했습니다. 포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대장이 활을 쏘았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포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귀한 약재가 아니라 흔한 약초들과 돌멩이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장이 화를 내며 늙은 것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설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월선아. 포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포졸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설아 아가씨, 부디 무사하시길. 그렇게 말하고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월선아. 설아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설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설아야, 괜찮으냐?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월선이는 처음부터 살아남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월선이는 너를 살리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유모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원망했어요. 하지만 유모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야 해요. 월선이를 위해. 설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선이를 위해 사당을 짓고 싶어요. 한정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월선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설아는 보생당 뒷산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돌을 쌓고 기와를 올렸지요. 그리고 사당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설아는 직접 비문을 썼습니다. 의인 이월선지며 평생 천한 유모로만 불렸던 월선에게 설아는 이씨 성을 붙여주었습니다. 한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올렸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당이 완성된 날 설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을 올리며 절을 올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설아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 유모님,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유모님을 오해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유모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 무거운 광주리도, 냄새나는 약초도, 모두 저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설아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유모님처럼 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설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님, 부디 편히 쉬세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설아의 뺨을 스쳤지요. 설아는 그 바람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설아 아가씨,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절을 올렸지요. 그날 이후 설아는 매년 봄이면 사당을 찾아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자신의 다짐을 지켰습니다. 궁중 의녀로 일하면서도 설아는 틈만 나면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보생당의 비전 처방전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요. 이것은 월선 유모님께서 지켜주신 처방전입니다. 이걸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유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며 밤낮 없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한 가난한 여인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머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아가씨,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돈은 없지만 설아는 여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설아는 아이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았지요. 아이가 나았을 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은인이세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설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설아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생당의 설아 아가씨가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한대요. 그 아가씨의 유모가 목숨을 바쳐 아가씨를 구했다는군요. 참 의로운 이야기지요. 유모의 충성과 아가씨의 보온. 사람들은 월성과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설아는 다시 사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설아도 30살이 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사당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유모님, 오늘도 왔어요.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원이에요. 유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설아는 향을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딸이든 아들이든 유모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유모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래서 후손들도 유모님을 기억하게 할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설아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지요. 유모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설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월선처럼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이 월선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설아는 사당을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유모님,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제 신랑도 데리고 올게요.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보생당이 저 아래 보였습니다. 다시 일어선 한씨 가문의 약방이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무게는 그가 진 짐에서 나온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월선 유모님께서 진 짐은 저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설아는 그날 밤 8년 전 그 무거운 광주리를 지고 산길을 걷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거운 짐은 월선이 진 것이었습니다. 설아를 살리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희생의 무게 말입니다. 저도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설아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그 다짐을 평생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그렇게 월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설아를 통해, 그리고 설아가 구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월선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인 이월선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보온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